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가장 큰 문제는 고령화와 저출산, 이 두 가지라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저출산, 이게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매년 새로 태어나는 아기들 숫자가 한동안에는 그래도 40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30만 명대는 단 5년 만에 끝났고요. 이제 20만 명대로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는지, 늘어날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저출산이 가져올 다양한 문제들, 걱정거리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오늘은 인구학 전문가 한 분 모시고 함께 걱정해 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바로 시작합니다. 네, 요즘 워낙 큰 일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냥 가끔 스쳐 지나가는 뉴스로 전해지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생각할수록 심각한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매년 태어나는 아기들 숫자, 신생아 숫자가 매우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건데요. 태어나는 아기들 숫자가 점점 줄고 있다는 거야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4, 5년 사이에는 과거보다 그 폭과 속도가 아주 가파릅니다. 우리나라 인구 구조에 무슨 일이 좀 생기고 있는 건지 걱정스럽기도 해서 서울대학교에서 인구학을 연구하고 계시는 조영태 교수님 오랜만에 모시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신생아 급감 현상, 원인, 해법, 그리고 인구 구조에 대한 우리의 대응, 여러 가지 좀 이야기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해 몇 명의 아이가 태어났는지 가끔씩 저는 자주 봅니다. 네네. 왜냐하면 제가 1972년에 태어났는데 그때 뭐 한 100만 명 태어났다 그러더군요. 네네, 한 98만 명 정도 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뭐 40만 명, 30만 명 이러길래 네. 눈여겨 보고 있는데, 제가 숫자를 보니까 2016년에는 40만 명 태어났는데요. 2017년에는 36, 2018년에는 33만, 2019년에는 30만, 작년에는 27만, 뭐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올해는 아마 25만 명도 채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죠? 이게 작년에 뭐 코로나 영향을 받아서 좀 그런 뭐 건가요? 코로나 영향도 없지 않아 있죠. 코로나의 영향이 없더라도 출산율 자체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였는데, 음,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출산 아수가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예, 태어나는 아이의 숫자를 결정하는 거는 출산율도 있지만, 음흠,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엄마들의 숫자이거든요. 엄마가 아이를 낳아주니까 엄마의 그렇죠. 수가 늘어나면 출산율이 떨어져도 아이의 숫자는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임기 여성의 연령대가 대충 그 정도 되는 여성들이 얼마나 두텁게 이 나라에 그렇죠. 존재하느냐. 그게 지금은 한 30세 넘어서 아이를 낳으니까 예, 30에서 34세에 있는 여성들의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음, 숫자가 올해부터 시작해서 늘어날 예정이에요. 그것도 사실 정해져 있는 거죠, 이미. 잠깐만요. 그건 왜 네. 늘어납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예, 지난 5년 동안에 주로 아이를 낳을 연령에 들어온 사람들이 80년대 중반생들이었어요. 예, 근데 80년대 중반에 갑자기 그 당시에 태어난 아이의 숫자가 뚝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숫자를 아하, 조금 드리면, 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82년생 김지영 예, 있잖아요. 예, 예. 82년생 김지영이 85만 명을 넘게 태어났는데, 그해 예, 같이 태어난 그해. 아이들이. 예, 그랬는데 딱 그 5년 후인 87년에 예. 62만 명으로 거의 20만 명이 넘게 줄은 그때도 거예요. 뚝뚝뚝뚝 떨어졌군요. 예, 그 당시에 출산율 뭐 우리가 높다고 뭐 그 가족 계획을 굉장히 열심히 하기도 했고, 예. 그래서 그게 쭉 줄어드는 바람에 그들이 주된 출산 연령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출산 아수가 떨어졌던 거였어요. 최근 몇 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왜 이렇게 떨어져요라고 하는 게, 그렇죠. 예. 그게 80년대 초중반에 갑자기 그 줄어든 인구 중반, 태어난 중후반에. 중후반에 예. 네. 그때 아이들이 적게 태어난 그 결과물이다.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부터 아. 시작해서는 이제 90년대생들이 이제 주된 아이를 낳는 연령에 점점 들어오고 있는데, 그 90년대생들은 또 출생 아수가 늘어났어요, 그 당시에. 그랬어요, 예, 그때? 한 70만 명대로 올라갑니다, 다시. 그래서 어. 그 연령대가 조금 올라가니까 출산율이 떨어지더라도 여성의 숫자가 유지가 되면, 네. 여성 숫자가 늘어나니까 태어나는 아이의 숫자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렇죠. 게 예. 일반적인 저희의 예상이었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그거가 안 된 거는 때문이라고 봐야죠. 근데 작년에 결혼식을 안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네. 작년에 아이를 안 낳은 건
작년에 아이를 낳으려면 결혼은 재작년에 했을 그렇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아이 안 나온 거는 이제 그 트렌드였고요. 예. 그다음에 올해서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늘어날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었는데 있었는데 그게 작년에 결혼식이 확 줄어들면서 작년에 결혼식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11%가 빠졌거든요. 아하. 예, 근데 우리나라는 결혼을 요즘에 좀 늦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전년도의 결혼 건수가 그 다음 해의 출산 아수랑 굉장히 관련성이 높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예. 그런데 작년에 11%가 줄었기 때문에 올해는 출산 아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와, 하필 코로나가 또 인구에 그런 영향을 주는군요. 그렇죠. 또. 예. 여성들 숫자가 중요하네요. 태어났더라도 남성 숫자는 별로 안 중요하고 예, 물론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은 반반씩 태어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예. 어. 그래서 그 논리대로 우리가 조금 더 예상을 해보면 30년 뒤에 태어날 아이의 숫자도 이미 정해져 있어요. 대충은. 네.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27만 명, 30만 명이니까 뭐 평균 그냥 잡아서 뭐 28만 명의 아이가 태어났다고 한다면 예. 그 친구들이 30년 뒤에 아이를 낳아줄 건데 그 중에 절반인 14만 명이 여성이니까 그렇겠죠? 14만 명의 여성이 30년 뒤에 둘을 낳냐, 하나를 낳냐, 영을 낳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만일에 하나씩 낳을 거라 그러면 14만 명의 아기가 나올 겁니다. 30년 뒤에는. 야, 요즘 20만 명대로 떨어져서 큰일 났습니다 하는 이 상황이 예. 그때 가면 또 반토막이다. 그렇죠. 근데 그나마 조금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가 40만 명대의 아기가 2002년부터 여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6년까지 40만 명대가 유지가 됐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한 15년이 유지가 된 거예요. 그 친구들 때가 이제 아이 낳을 연령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2030년대 중반 뭐 이렇게 그렇죠. 되겠네요. 그때는 갑자기 뚝 떨어지는 일은 없을 거다. 이게 유지가 될 거다. 아, 예, 적지만 유지는 그렇죠. 될 거다. 그러니까 20만 명대에서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될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 우리나라 신생아 숫자는 이제 거의 뭐 정해진 거나 크게 다름은 없다. 그렇죠. 그게 늘 항상 하시던 말씀이기도 한데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돌이켜 보면 한 90년대쯤 그 되기 전에 우리가 저 어릴 때는 하나씩만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네, 뭐 네, 이러면서 네. 예비군 훈련 가서 그 정관수술. 정관수술하면 뭐 훈련도 면제고 아파트도 당첨권을 줬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때 가점을 어. 줬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가점이면 거의 당첨되는 거라고. 그 당시에는 예. 근데 그 정책을 너무 오래 썼나 보네요. 돌이켜 생각하면.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일에 1980년대 중반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20만 명이 줄어들었거든요. 네네. 그렇게 줄어들었으면은 이게 왜 이렇게 줄었나? 이게 음. 추세로 가게 되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 그 생각을 했을 법했는데 그 당시엔 그거를 이제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음. 이유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지만 예. 이제 그 조금 추론을 좀 해보면 아마 첫 번째는 우리가 그 당시만 해도 기대 수명이 한 63세에서 68세 정도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가 사회 보장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개념이 없었을 때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일단은 줄여야 되는 왜냐하면 고령화 아이 걱정을 좀 덜했다. 그렇죠. 우리가 부양은 대상이 고령자는 아니었고 애들이 부양 대상이었으니까 애들을 계속 줄이자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제가 뭐 어떻게 비사처럼 들은 이야기인데 네. 그 당시에 출생 아수가 이제 확 줄어드는 거를 아주 네. 많은 학자들이 실제로 믿지를 않았대요. 그러니까 통계가 잘못됐을 거다.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떨어졌으니까. 사람들 출생 신고 안 하고 있네. 아이, 과태료를 물려야 되나? 그렇죠. 이런 생각했다. 그런 생각들을 해서 이거 통계 믿으면 안 된다. 계속 가야 된다. 그 아. 생각들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출생아 숫자가 급감하는 걸 막으려면 일단은 엄마들 숫자가 많아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움직이기는 좀 어려운 그건 거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기대하건대는 출산율이 좀 지금보다 좀 더 늘어나는 네네. 한 명의 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아기의 숫자가 지금보다는 좀 높은 네네.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 원인을 모르겠어요. 왜 아이들을 적게 낳는지에 대해서는 각자 이유들은 많으나 네. 그 중에서 뭐냐 도대체 네네. 왜 아이들을 글쎄요, 이게 과거보다 적게 낳을까? 개인적으로는 이유들이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개인적으로는 첫째를 낳고 나니까 내가 집에 있어야만 하고 누군가 돌봐줘야 되는데 돌봄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 아이 낳기를 꺼려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늦게 결혼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아이를 낳아버리면 내 경력 단절이 오게
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음. 그리고 결혼 자체를 해야 되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거 안 되겠다. 내가 결혼을 지금 못 한다. 그럼 결혼을 못 하면 아이 낳기가 아무래도 어려운 게 한국 사회니까. 네. 그럴 수도 있고 또 봤더니 이 요즘에 사교육비가 엄청 많이 든다는데 내가 그것까지 우리 애한테 난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그 이유들이 있을 텐데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그 출산을 결정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이를 하면은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렇죠. 중요한 이유. 중요한 이유. 근데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실질적인 경쟁감이에요. 심리적인 경쟁감.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옆에 있는 사람이랑 계속 경쟁을 해야 되고 있는 자원을 저 사람이랑 나눠 쓰는 게 아니라 나눠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내가 이걸 먼저 써야 돼요. 그런 음. 상황이 도래하면 예. 우리가 사람들이 기본적인 본능이라는 게 아이를 낳는 재생산 본능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야 되는 본능도 있잖아요.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데 예. 생존 본능과 재생산 본능과 뭐가 더 중요하냐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다 똑같을 것 같은데 당연히 네. 생존 본능이 그렇겠죠. 나부터 우선되거든요. 살아야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경쟁이 심할 때는 생존 본능이 더 발현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청년들이 느끼는 대한민국의 사회는 경쟁이 너무 심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런데 그럼 그 경쟁이 왜 그렇게 심하냐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또 있겠지만 저희 인과학에서 지금 저희 연구실에서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는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더욱더 청년들이 경쟁감을 심하게 받는 이유는 지향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향점이라는 거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아이들은 다 서울대 잠재적인 서울대생 지향점이 하나입니다. 예, 우린 그런 식으로 키우잖아요. 그러다가 네. 이제 점점점 떨어져 나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청년들이 가야 할 곳 지향점은 대학은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이 아니면 서울에 있는 대학, 인서울대학을 가야 되고 모두들의 목표가 같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지나고 나면은 인서울이 내가 못 갔더라도 반드시 직장은 서울로 가야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특히 청년들의 마음이 서울과 수도권, 특히 서울로 이렇게 집중이 되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서울의 자원이 뭐 무한한 게 아닌데 네. 그러면은 와서 그걸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경쟁이 저 사람이랑 나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이 정도를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조건을 더 쌓아야만 하거든요. 그게 이제 스펙 경쟁으로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 경쟁감이 심해지고 실질적인 경쟁도 심한 것이 바로 생존 본능을 더 발현시키게 하는 그러니까 그게 뭐 주택도 그다음에 보육도 양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심리적으로 딱 깔려 있는 게 이건 모든 게 다 경쟁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 요즘에 이제 밀레니얼 세대가 지금 아이 낳는 연령대에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밀레니얼 세대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게 공정의 가치인데 그게 그럼 왜 공정의 가치가 그전 세대에서는 발현이 안 됐던 게 왜 이 밀레니얼들에서 이게 발현이 되느냐. 네. 이거를 따져보면은 밀레니얼 세대가 한마디로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경쟁이 심하면 제일 중요한 건 게임의 법칙인 거죠. 룰이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룰을 누가 훼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전의 세대보다 즉 교수님이나 저 같은 세대보다 요즘 세대가 느끼는 경쟁감이 더 심해졌다. 훨씬 심하죠. 저희가 100만 명이 태어났지만 실질적으로 대학을 들어간 건 한 35만 명 정도였고요. 예. 그중에 남자가 70%였거든요. 예. 그랬는데 그게 점점점 바뀌어서 지금 94년생 94년생이 지금 한 28살 정도 됐을 텐데 예. 94년생들이 태어나기를 72만 명이 태어났지만 대학을 80%를 갔고요. 그러니 저희보다 대학을 훨씬 더 많이 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위의 세대가 대학을 조금 갔는데 저희가 많이 간 거고 네네. 이 94년생 이 친구들은 윗세대도 많이 갔고 더 많이 가는군요. 그리고 자기들도 많이 갔고 그러니까 위에서 받는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과만의 얻는 압력이 아니라 네. 압력이 위에서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경쟁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경쟁감이 심해지면 출산보다는 다른 일에 신경을 쓰게 된다는 말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네. 궁금한 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네네. 거의 세계 최저 수준이더군요. 그렇죠. 즉 경쟁감이라고 하는 거는 뭐 다른 나라도 있을 거고 다른 나라도 있으니까 점점 더 저출산일 텐데 우리나라만 유독 아래로 파고드는 네네.
그 다른 나라는 한 1.5명, 1.6명 뭐 이 정도는 다 낳는데 우리나라는 뭐 0.8? 예. 지금 뭐 작년에 0.8이니까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예. 또 역시 마찬가지로 지향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감이 더 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적인 지향점은 서울밖에는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뭐 작다고는 하지만 예. 그래도 전 국민이 몰려 살 수 있는 곳들이 있는데 그중에 10%도 안 되는 그런 그 지역에 지금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으니까 예, 그 서울로 밖에는 청년들이 생각할 때 아, 나는 지향점이 저기야. 저기밖에 없어라고 생각되는 거. 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미국도 뭐 마찬가지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은 이제 하나의 나라를 보기가 좀 힘들잖아요. 예, 예. 이유니까. 보면은 지향점이 여러 곳이에요. 갈 수 있는 곳들이. 아, 다양한 곳에서 네, 살아도 큰 다양한 문제 곳에서 살아서 없는.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뭐 텍사스에서 내가 공부를 했다. 하지만 난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뉴욕이나 LA만 가야 돼.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전국에 어디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나는 일단 서울 가야 돼.로 되니까 마치 도시국가나 마찬가지가 된 거예요. 지향점이 한 우리나라가. 군데. 예. 그래서 보시면 도시국가들인 뭐 싱가폴, 예. 마카오, 홍콩 이런 데 출산율이 다 낮아요. 예, 그게 다 아, 같은 맥락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죠. 우리나라는 도시국가는 아닌데 그래서 그렇죠.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왜 거길 따라가나 싶었는데 네. 추정하시기에는 우리나라가 국토 면적은 그들보다 넓어도 실제로 살 수 있는 땅 내지는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야 하는 땅은 그렇죠. 예. 그냥 서울 한 곳밖에 없는 것이다. 네네. 마음속에 땅이 거기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저출산 정책은 다른 거 다 치우고 서울을 여러 곳 만들어야 되겠네요, 전국에. 그래서 사실 2005년, 6년에 있었던 그 혁신도시 사업들, 그게 잘못된 사업은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방향이 아주 좋았던 사업이었는데, 지방 여기저기의 주요 도시들을 그렇죠. 만드는. 예. 그런데 이제 자원을 분배를 했던 거죠. 서울로 집중되어 음. 있던 자원을 분배해서 예. 서울에 집중되고 있었던 이제 사람들을 지방으로 그러니까 지역도 같이 살자라는 거였는데, 예. 문제는 그거를 정치적인 이유로 10군데로 쪼갰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그 쪼갠 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눌 수 있는 자원의 양이 많았으면은 그러면 10군데로 쪼개서 다 나눴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한정적인 결국에는 공기업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공기업들을 10군데로 쪼개지를 말고 그 당시에 원래 있었던 대도시 예컨대 광주나 뭐 부산 이런 데다가 몰아서 줬었으면 그러면 상황은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이미 대도시 될 친구들만 좀 살려주자. 그렇죠. 예. 지방 도시 중에 서울과 대항할 수 있는 도시를 한두 개를 먼저 집중적으로 네네. 육성을 밀었으면 했었으면. 됐었는데. 예. 근데 아유, 지금은 이제 그건 불가능해진 그거 왜 거죠. 찢어서 나눴는지도 우리 알잖아요. 그렇죠. 서울에 대항하는 도시를 하나 만들자라고 하면 다 우리 동네에 만들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 도시를. 예. 그러니까 지금 아. 그거를 극복하고자 해서 부울경 메가시티 프로젝트라는 것도 등장을 했고 그다음에 전남 광주의 뭐 행정 통합 이야기도 있고 경상북도와 대구의 행정 통합 이야기도 막 나오고는 있는데 네. 그게 과연 정말로 가능할 건가? 이게 가시화돼서 뭔가 실제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기 전에는 아마 청년들의 마음이 서울로 가고 있는 마음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적게 태어나고 수험생도 적고 심지어는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대학 졸업생도 급감하게 돼서 네. 취업하기도 좋을 거고 네. 그래서 그때쯤 되면 살기 괜찮으니까 아이들도 좀 더 낳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 희망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건 있어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경쟁이 둔화되는 거잖아요. 예. 당장 올해 대학 들어간 아이들이 지금 정시 경쟁률이 3.6대 1이었거든요. 네. 3대 1이 1대 1이나 마찬가지예요. 정시는 세 군데를 쓰기 때문에. 예. 예, 그럼 3.6대 1이면 1대 1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확실히 경쟁은 줄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경쟁은 줄었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은 5대 1이 넘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모든 대학, 부산을 포함해서 전부 다 2.5대 1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대학 가려면 지금도 경쟁은 굉장히 완화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내가 반드시 서울에 있는 저 인서울대학을 가야 된다라는 마음만 조금 느슨해지면 완화되면 그러면 사실 경쟁감은 아주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 지금 밀레니얼 세대 말고
Z세대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이제 대학 들어간 친구들, 요 친구들 밑으로는 사실은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음. 그래서 국가가 만일 저출산 정책을 펼치는 거에 신경을 쓴다면 저는 지금 청년들에 대한 저출산 정책보다는 네. 오히려 지금 청소년들이 10년 동안 앞으로 10년 동안 지금의 밀레니얼처럼 이런 경쟁감을 똑같이 가질 거냐. 그거를 안 갖게 숫자로 보면 당연히 가지면 안 되거든요. 지금 중고등학생들의 마음부터 좀 다스려 그렇죠. 주는 게 인구 정책의 핵심이다. 그렇죠. 예. 와, 그러면 입시 제도도 좀 건드려야 되고 입시제도는 반드시 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방 대학을 좀 많이 갈 수 있게? 이제 그런 거는 저희가 아마 교육부에서도 생각은 하긴 하겠지만 예. 교육계 대학 교육계 전체가 지금 모여서 한번 새롭게 좀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30년 동안 유지해 오고 있는 이런 수능 제도라는 거가 네. 지금 아이들이 그때 뭐 80만 명, 90만 명 있을 때부터 만들었던 수능 제도가 지금도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애들이 40만 명대니까 40만 네. 명대에 있는 친구들이 이 수능 제도가 제대로 좋은 애들을 가릴 수 있는 제도이냐라는 생각을 해야만 하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 Z세대의 속성이 있는데 그게 글로벌 속성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저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마 대학 중간 때까지 다른 나라 친구들과 교류를 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저도 없었어요. 그렇죠. 당연히 예. 저희는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지금 Z세대의 이 친구들은 뭐 우리가 뭐 이런 완전 디지털 이제 문명을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나서 예. SNS로 연결이 되는 거가 그냥 일상화가 됐잖아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전 세계의 그 모든 애들이 다 줌으로 수업을 하기 시작을 해요. 네. 이런 경험을 전 세계가 공통의 경험을 한 적이 저희 때는 없었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그게 가능해진 거고 네. 그런데 그게 디지털이고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에서 유행하는 거가 바로 오늘 베트남에서 유행이 시작이 되고 예, 뭐 저희 때만 해도 대장금이 아주 인기였는데 대장금이 우리나라에서 중국 가는데 한 2년 걸렸고 중국에서 베트남 가는데 또 2년 걸리고 이렇게 갔지만 네. 지금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한 게 샥 가고 미국에서 한 게 샥 오고 베트남에서 한 게 샥 오잖아요. 예. 이런 문화를 어려서부터 체득하고 있는 친구들이 자라나는 시기가 되면 지금까지의 교육과는 전혀 다른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수능이라는 똑같은 30년 전의 교육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출산도 저출산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정신적인 혹은 심리적인 이 밀도와 이 경쟁감인데 그걸 낮춰주는 교육을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의 마음을 너희들의 지향점은 서울만이 아니야. 오히려 대한민국을 넘어서 글로벌리 가야 돼라고 해줘야 되는 게 더 좋은 교육이에요.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우리나라의 제2의 서울을 만드는 것도 쉽지는 않다면 네네. 그들의 마음속에 서울 말고 다른 도시가 그렇습니다. 바깥에 있으면 대안으로서 네네. 그래서 경쟁이 네 옆에 있는 앞에 있는 애가 네 경쟁자가 아니라 경쟁할 필요도 없다. 걔랑같이 너는 글로벌리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더 심어줘야 되는 거고 실제 교육도 그래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면 결국에는 이 친구들이 물리적으로는 분명히 경쟁이 낮을 텐데 10년 뒤에 똑같은 지금 밀레니얼처럼 경쟁감을 갖게 되면 그건 정말 재앙이죠. 예,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조영태 교수와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 잠깐 광고 듣고 다시 이어오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문제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조영태 교수와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재앙은 기후 재앙 같은 경우는 내년에 어떻게 될지 후년에 어떻게 될지 갑자기 닥치는 거라 좀 불안하긴 한데 이 인구와 관련한 재앙은 그래도 꽤 한 10년, 20년 전에 이미 예견되는 측면이 꽤 있긴 하군요. 그러니까 이게 인구가 숫자가 정해져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기도 한 게 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보통 이제 라이프 코스가 있어서 이 시기에 이 연령대에는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코스가 있잖아요. 그때 들어오는 사람들의 숫자를 알게 되면 그거에 맞춘 정책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정책을 땡겨서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정년 연장 이야기가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 네. 저도 제 책에서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정년 연장을 한다 그러면 지금 청년들이 당연히 싫어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정년 연장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면 언제 진짜 이게 법이 만들어지고 실행이 될 거냐. 음. 앞으로 뭐 한 7, 8년 걸릴 거예요. 예. 빨라도. 예. 그렇다면 2030년이라고 본다면 2030년에 청년이 될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생각을 해야지 오늘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청년은 경쟁이 심한데 거기다가 위에서 안 나가주세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년 연장이 아니고요. 이거는 2030년부터예요. 그럼 30년은 오늘 청년은 40대가 돼가지고 이미 노동시장에 들어가 있으면 정년 연장 원하는데 이렇게 바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 2030년에 청년이 될 사람들이 누구냐? 그 친구들이 지금 중고등학교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중고등학교에 있는 친구들은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대학 들어가기도 사실 쉬워졌고 그럼 이 친구들이 청년이 되면 오히려 노동시장이 줄어드는 것보다 노동시장이 더 커서 네. 우리 내수시장이 큰 거를 더 좋아할 거예요. 음흠. 왜냐하면은 직업이 많아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야 청년들이 위에서부터 밀려서 잡을 못 구했지만 이게 해소되는 시점이 2027년쯤에 나올 건데 예. 그 청년 노동 시장이 해소되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스토리가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구 구조상으로 예. 2027년 그렇죠. 한 5, 6년 후부터는 취업난도 조금 완화되면서 그럼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서 또 뭐 그냥 정년만 연장을 하면 그러면 기업은 이게 고정비인데 비용이 계속 나가잖아요. 이분들이 생산을 물론 해주시겠지만 예.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나이가 들면 생산성이 떨어진다고들 알려져 있으니까 실제 뭐 그렇기도 하고 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가 지금이야 연공 서열이 주된 그 임금 제도이지만 연공 서열은 아마 좀 완화시켜야 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은 노동시장에서의 좀 유연화는 어찌 보면 방향 자체가 그걸로 가야만 한다. 네.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연령의 중요성이 사라져야만 해요. 예, 더 이상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윗사람일 이어야 필요도 할 이유도 없고 또 내가 나이가 적다고 해서 뭐 나는 이 사람의 밑에 있어야만 하고 할 이유도 뭐 없고 그냥 다 그래야 섞여서 많이 오래 일하죠. 맞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연령을 빨리 사라지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빨리 섞여서. 그렇죠. 예, 그러려면은 중년 이상에 있는 분들은 나는 경륜은 있지만 새로운 지식이 없으면 그러면 네,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예.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지금 45세 이상에 계신 분들은 정말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하면 오래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한 60세쯤 될 때 굳이 그게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뺏는 상황이 아닐 수 있으니 그럼요. 그때쯤 예. 새로 나오는 젊은이들이 다행히 적어지니까 그렇죠. 예. 내가 일해도 눈치는 덜 보이는데 내가 일을 해줘야만 그렇기도 내수 시장이 하고. 유지가 되니까 이 친구들한테 좋을 거예요. 야, 그런데 저랑 같이 일하고 싶을까? 그렇죠. 그런 문화는 얼른 만들어야 된다는 거군요. 그럼요. 예. 그게 조 교수님 연령이에요. 맞습니다. 한 60세쯤 되시면 그런 일이 벌어질 텐데. 네. 저분은 일하셔도 되긴 하는데 말이 잘 안 통해. 그렇죠. 이러면 이제 일하기 싫은 거가 되는 그렇죠. 거죠. 예. 야, 그 말씀이 결국은 이제 저처럼 한 세대 100만 명 가까이 태어났던 세대가 앞으로 이제 은퇴를 하게 될 나이 때면 벌어질 일이고, 그럼요. 그들이 네. 결국 일터에서 밀려나면 네. 이제 사회가 부양해야 되는 인구 덩어리가 되는 건데. 그렇죠. 예. 이것도 우리나라도 정말 만만치 않더군요. 이 인구 먹여 살리는 게. 그럼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 정년 연장 이야기가 정년 연장이 안 되면 아마 우리 그 연금 제도 개혁도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부양이 결국 사회적인 부양을 하는 거에 중심에 국민연금이 있는데 예. 국민연금이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이게 이제 고갈되기가 시점이 점점 더 빨리 다가오고 있다. 그게 결국에는 더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아지기고 네.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숫자는 줄어들기 때문인데 결국에는 일을 더하게 해서 연금에 기여를 해야지 연금을 받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연금 제도도 유지가 되게 하려면 예. 그러면 오히려 일을 더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한쪽에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면 외국인을 받으면 되잖아요. 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민? 그렇죠. 이민. 네. 예. 이민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기성세대가 예. 생각하는 그런 외국인의 관점, 외국인이 어떤 사람이야 하면 우리는 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해줄 사람,
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죠. 우리가 잘 안 하는 일 해주는 분들.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갑자기 뭐 한 100만 명이 앞으로 10년 동안 들어온다. 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갑자기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많은 갈등의 축 중에 외국인이란 갈등의 축을 하나 더 넣어요. 근데 1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하대하듯이 하면은 네. 계층의 축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민을 받으면 사실 이민을 받는 많은 나라들에서 그런 일 벌어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욱더 중요한 건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은퇴해서 나간 다음에 외국인이 그 자리를 만일 메꿨다. 예. 그럼 이 메꾼 외국인이 만들어낸 가치가 부가가치가 이미 은퇴해서 소득이 줄어든 나한테 돌아올까요? 당장? 오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는 다 분명히 본국으로 송금한다는 건가요? 아니요. 본국으로 안 가고 우리나라에 남아는 있겠지만 예. 그게 직접적으로 나한테 바로 오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고 왜냐하면 나는 이미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나의 소득으로 돌아올 수는 없다는 거죠. 예. 그게 기업이 클 수는 있지만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외국인이 갑자기 늘어나고 나는 빠져나가는 것이 내 개인으로 봐서는 그게 이득이냐 아니면 내가 노동시장에서 좀 더 남아있게 하는 것이 이득이냐 하면은 외국인보다는 내가 남는 것이 더 이렇게 빨리 필요한 네. 그런 정책이 될 거고요.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거는 저는 완전히 뭐 반대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 외국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외국인과 그다음에 어려서부터 이렇게 글로벌리 커넥티드 된 이 친구들이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외국인을 생각하는 건 완전 다를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준비는 하되 실제로 아마 지금 Z세대 친구들이 한 40대가 됐을 때 즈음이면 우리가 뭐 외국인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얘기할 필요도 없이 자연스럽게 서로 어울릴 교류하고 것이다. 막 어울리고 이럴 아.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거죠. 근데 오늘 쭉 이런 이야기를 다 하시는 걸 듣다 보면 어느 한쪽에 계신 분들은 약간 좀 그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듣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니 인구가 줄어드는 게 꼭 나쁘기만 한 일이냐. 인구가 줄어들어야 말씀하신 대로 경쟁도 좀 완화되고 네. 우리는 이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이제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가는 이 과정이 지금은 불편해도 더 나아지는 과정을 위한 잠깐의 뭐 그 걸림돌인 정도니까 네. 이걸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인구 늘립시다 하지 말고 네. 그냥 이거 받아들이자. 그럼 곧 좋은 세상 온다. 네. 그런 뭐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군요. 그럼요. 저 그런 예. 질문들 굉장히 많이 받는데 사실 이게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고 인구가 특히 태어나는 아이도 줄어드는 게 천천히 오면 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고령화되는 속도가 천천히 지속이 되면 우리의 사회보장제도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예. 그거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바꿔나가면 조금씩 바꿔나가면 되니까. 근데 이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갑자기 그거를 준비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조차도 없이 우리는 막닥뜨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예가 지금 대학들이 네. 올해부터 이제 그 초저출산 애들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지금 지역에 있는 특히 사립대학들이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게 이들이 사실 그 줄어든 아이들이 대학 들어올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한 10년 전에 알았지만 10년 동안 대학 교육을 바꿀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없는 거죠. 예. 현업도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게 만약 천천히 줄어들었으면은 아마 이들도 뭐 적응을 했을 텐데 그걸 못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려움이 온 거고 예. 그 어려움이 그냥 대학들이 무너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립대학들이 어려워지게 되면 그 주변의 상권은 갑자기 무너지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연금 중에 공적연금 중에 하나가 사학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네. 이 사학연금은 돈을 내주는 사람들의 70%가 대학 종사자들이에요. 그런데 사학에 들어오는 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등록금을 못 받으면은 결국에는 사람들의 월급을 못 주게 되고 네. 월급을 못 주면은 이 기여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사학연금이 어려워지는 시점이 생각보다 더 빨리 올 수 있다. 그러면 사학연금이 무너지게 되면 예. 다른 연금 다 연동해서 무너져요. 근데 우리가 그걸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어들고 시장이 좀 작아진다고? 뭐 괜찮아. 나는 해외로 나가면 되지 뭐. 나 시장은 해외에 더 크니까. 그러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그런데 무슨 소리예요? 내가 갖고 있는 시장은 난 우리 도메스틱 마켓 혹은 우리 지역 마켓밖에 없는데 그러면 거기는 당장 생존의 위기가 와요.
예. 근데 이렇게 둘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하면 컨센서스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동의가 뭐에 대해서 하나 바꾸자 만들자라는 동의가 불가능해요. 다시 또 대학으로 가서 말씀을 드리면 지역 대학들이 힘들어졌어요. 특히 사립대학이 힘들어졌어요. 교육부에다가 이거 대학 제도 다 바꿉시다. 예. 근데 서울에 있는 대학들한테 얘기합니다. 서울은 5대 1이 넘는데 지금 경쟁률이. 예. 서울에 있는 대학들한테 지역 대학이 힘들다는데 지금 대학 교육 바꾸재요. 왜요? 우린 좋은데? 그러면 안 바뀝니다. 이거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논란이 되는 속에서 뭐라 그럴까요? 양극화가 더 심화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출산율이 줄어들고 애가 줄어들면은 기후 변화에도 장기적으로 기여하고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거는 나중의 일이라면 당장 어려움이 지금 우리의 생존에 온다. 생존에. 고통받는 분들이 생긴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고통받는 분들 중에는 이제 인구가 줄어들면 본인의 업에 피해가 오는 분들인데 네. 조금 더 냉정하게 그게 소비자한테는 무슨 뭐 악영향이 옵니까? 그것도조차도 그분들 사정이지. 네. 라고 하면 악영향이 오죠. 왜냐하면 소비자가 그걸 사기 위해서는 네. 아무래도 우리도 지금 그러잖아요. 경제가 잘 돌아가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생기고 소비자가 되는 건데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우리 그 연금 제도가 어려워지면 아마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연금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고갈이 되더라도 고갈되는 시점이 아무리 빨라져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 세금으로 다 충당해 드릴 거예요. 그때 세금 걷어서 아니면 그렇죠. 돈을 찍어서라도 드릴게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그때 세금은 누가 내요?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드는 게 이미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줄어드는 게 천천히 줄어들면은 세금도 조금씩 줄여나가면 되지만 예. 급감을 해버리면 갑자기 세금을 많이 거둘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실제 우리나라에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모든 국민들 전체의 일로 아직은 우리가 인구 절벽을 못 느끼고 있지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9년 후가 되면 2030년이 되면 전국의 모든 섹터에서 모든 산업군에서 인구 절벽을 못 느낄 곳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오늘 25세에서 59세까지 일을 하는 연령대 그 인구가 지금 75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인구가 앞으로 9년 동안 233만 명이 빠집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은 한 충청남도 인구 하나. 빠진다는 건 사망은 아니죠.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이제 일을 안 하는 연령대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제도로 간다면. 그러니까 233만 명이면 정말 엄청나게 큰 숫자고 그다음에 11년이 지나면 부산시 인구 하나가 빠지게 돼요. 일하는 사람은 줄어드는 게 눈에 띄고. 그렇죠. 그건 정해져 있는 거죠. 우리 제도로 한다면. 집에서 잘 안 나오시는 노인들 숫자는 자꾸 늘어나고 이제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고령자들의 기대 수명이 빨리 높아지는 나라 1등이 대한민국이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그런 거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서 이게 뭐 애들 좀 줄면 삶의 질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인구가 줄면은. 근데 그렇게만은 볼 수 없다. 그래서 오히려 삶의 너무 질이 가파라서. 그렇죠. 예. 서울대학교의 조영태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힌 경제 플러스 여기서 마치고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